천 주머니에 담긴 소금 2개를 받아 하나를 켄타에게 건네주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켄타는 아직 우물에 있었다. 또 아까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야, 켄타! 나도 모르게 외쳤다. 천천히 이쪽을 돌아보며 봉인은 끝났잖아. 그치? 아마 그건 여자아이였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4살에서 5살 정도의 벌거벗은 여자아이였는데 왼쪽 어깨에서 하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3개, 거미다리가 튀어나와 있었어. 그리고 왼쪽 목덜미에 거미 머리가 붙어 있었어. 우물 옆에 있었는데 그 녀석도 함께 봉인한 거잖아. 그치? 아직 있어? 아니, 이제 없어. 바구니를 덮자. 사라졌어. 위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무 근거 없는 혼잣말. 그날 밤 켄타는 고열에 시달렸다. 이틀 동안 료탄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우리는 귀로에 올랐다. 돌아갈 때는 료타도 함께였는데 이번 일에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운전을 하겠다고 한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운을 차린 켄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 우리에게 설명했다. 료타는 마물의 생김새를 알고 있었기에 정말 봐버렸냐 며 동정했다. 편의점 주먹밥 크기의 아기 머리에 사람의 팔다리와 거미다리가 무작위로 붙어 있다고 한다. 아래턱 근처에서 자라나 움직임은 둔하고 자주 뒤집어졌다고 한다. 눈은 왠지 감겨 있었고 입은 원래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턱끝 뒤쪽에 붙어 있어서 그 녀석들이 넘어졌을 때 자주 보였다고 한다. 울음소리는 나도 아는 애기 고양이 같은 소리. 그런 것이 수십 마리나 주지수림의 시신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장이 시작되자 일제히 우는 것을 멈추고 눈을 부릅뜨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른들을 응시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료타는 말을 잃었다. 왠지 켄타는 우물 옆에 있던 여자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단 무사히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내 방에서 의식 후 술자리를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봉인의 상세한 내용을 료타에게 들어야 한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 나와 켄타는 소주, 료타는 캔맥주로 건배를 하고 료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도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 네 가문에는 봉인이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 내려오고 가장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없어. 왼손에 맥주를 들고 안주를 뒤졌다. 이번에 나는 아버지의 대리였기 때문에 봉인의 의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밖에 없어. 의식 이야기는 켄타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유스케는 지루할 테니까 어르신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해줄게. 에도 시대 초기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 마을의 남자들도 많이 죽었다. 일손을 잃은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몹시 고통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전쟁이 끝나자 점차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다. 일손들이 사라져 고통받았던 기억 때문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전해지지 않지만 어쨌든 전쟁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덫으로 사냥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미를, 그물로 사냥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미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으로 치면 황금 거미로 마을에서는 오바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거미 돌보기는 반드시 남자가 해야 하고 여자는 만져서는 안 된다. 거미를 죽이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지되었고 이것은 이 마을에서 하나의 법, 즉 촌법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 마을의 유지집에서 혼례가 있었다. 옆마을 유지의 둘째 아들을 사위로 맞이한 것이다. 젊은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아내는 곧 아이를 가졌다. 유지 부부도 매우 기뻐하며 손자는 아직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옆마을에서 온 사위는 아무리 해도 거미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사위가 초조해하며 우물가를 걷고 있는데 본 적 없는 큰 거미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이 정도 큰 거미라면 가족에게 들키면 반드시 자신이 돌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미를 죽여 우물에 버렸다. 불행히도 임신 중인 아내가 그것을 보고 말았다. 임산부가 있는 집에서 거미는 불길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마을의 신성시한 존재였기에 이것을 죽이는 것을 본 아내는 너무나 화가 나서 남편을 꾸짖었고 남편 역시 그런 아내를 이해 못해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싸움 중 아내는 실수로 우물에 떨어져 버렸고 깜짝 놀란 남편은 곧바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했지만 아내는 우물 안에서 죽었고
추악하고 불운하게도 떨어질 때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어딘가에 부딪혀서인지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 여자아이였지만 살지 못했고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아이는 미즈코라 부르는데 이 아이는 그대로 우물바닥에 묻혔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부터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듣는 사람이 들으면 엄마, 엄마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때부터 밤에 잠자는 동안 몸을 벌레에게 여러 군데 물리는 가족들이 늘어났다. 상처는 낫는 속도가 느렸고 심한 통증이 따랐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을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던 밤이었기 때문에 젊은 부부의 미즈코가 배가 고파서 벌레로 변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사위도 이 재앙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물린다는 것보다는 먹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출혈이 심했다. 하지만 사위 본인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고 이후 다른 사람이 이 재앙을 겪는 일은 없었지만 사위는 조금씩 먹혀 들어갔다. 유지의 노부부는 외동딸을 잃고 나서 사위에게 분노했지만 재앙의 대상이 사위 한 명으로 한정되자 사위를 친가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사위가 없어지자 재앙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분명히 사위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을을 위해 사위를 다시 불러오기로 했지만 옆마을의 유지 아들은 아들이 마물에게 먹혀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제안을 거절했다. 난처해진 노부부는 먼 곳의 절에 사람을 보내 재앙을 가라앉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소식을 들은 절의 스님들은 이런 재앙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행을 위해 떠돌던 행각승이 이 절에 와 있었고 그가 이 역할을 맡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행각승이 심부름꾼과 함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거의 재앙을 겪어 역병처럼 죽어 있었다고 한다. 심부름꾼은 두려워 도망치려 했지만 겨우 재앙의 근원인 유지의 집까지 안내했고 노부부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 한다. 행각승은 재앙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결계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다. 며칠이 지나 행각승은 옆 마을의 사위를 찾아갔다. 사위와 친부모 앞에서 행각승은 말했다. 사위께서는 해로운 거미를 죽이셨겠지요. 그 마을이 거미를 숭배하는 것을 알고 먼 곳에서 흘러들어온 태고의 악령이 거미에 들러붙은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악령은 이번에는 당신의 아내에게 들러붙어 당신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지키는 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거미에게도 자식이 있었던 듯 지금 혼령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물은 저승으로 통하며 마물을 낳는 길이 되어 거미의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듯 분노한 것이 이 재앙입니다. 당신은 이 마물들의 부모로서 제사 지내야 하며 죽은 자와 먹힌 자들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 사방에 내 가문을 세워 재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후 사위는 행각승의 지도 아래 우물에서 제사를 지내고 출가해서 승인이 되었다고 한다. 컵을 든 채였던 것을 깨닫고 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절에서 본 양패,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도 아직 성불하지 못한 마물. 켄타도 왠지 모르게 얼굴색이 안 좋다. 피곤해서 우리는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켄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연락해도 응답이 없다. 연락이 두절된 지 며칠 후 켄타에게서 나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켄타는 지금 어떤 장소에 갇혀서 신내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물에서 본 여자아이가 씌어 있다고 한다. 거미와 사람의 융합체, 가장 봉인해야 했던 것인데 왜 켄타에게? 켄타의 말에 따르면 사위가 스님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켄타와 같은 이름이었다고 한다. 절에서 명패를 보고 단번에 알았다고 한다. 마물이 부모로 착각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알 수 없다. 우리는 편지 주고받기를 통해 마물을 아스마라고 불렀지만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켄타가 처음에 본 무수한 마물 쪽이 거미의 성질이 강해서 부모를 잡아먹으러 왔고 우물 옆에 있던 여자아이는 사람의 성질이 강해서 부모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우리 둘의 결론이다.
여자아이가 예전부터 있었는지 켄타가 우물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여자아이의 존재를 료타를 포함한 4명의 어르신들도 모르는 것 같았다. 문제의 절에도 새로운 주지 스님이 생겼다. 놀랍게도 료타였다. 스님 흉내조차 내본 적 없는 녀석이. 마치 재물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럴 것이다. 료타는 울고 있었다. 다음에 놀러 갈게.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있었다. 칙칙한 갈색 봉투, 틀림없이 그 녀석에게서 온 것이다.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걱정했는데 여전히 튼튼한 글씨체다.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다. 봉투의 글씨와는 달리 편지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편지에서 눈을 떼고 옛날 일을 떠올리려 했다. 그것은 생생하게 뇌리에 떠올랐다. 편지에는 어떤 주소와 기다리고 있어 라는 한마디뿐. 이변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켄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가방에 필요한 것을 던져놓고 역으로 향했다. 기차에서 내려 개찰구로 향하자 한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젊었지만 무서운 눈을 하고 있었다. 스님이 대체 무엇을 계속 보았기에 그런 눈을 하게 되었을까? 잠시 생각할 정도의 눈빛이었다. 그는 말없이 서서 내게 다가오더니 이쪽으로 라고만 말하며 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차에 태워져 1시간쯤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스님과는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고만 말해두겠다. 나 혼자였다면 편지의 주소와 비교하며 의심했을 것이 분명했다. 뒷문으로 들어가 아담한 정원을 왼쪽에 두고 복도를 걸어갔다. 조금 떨어진 정원석에 15에서 16세 정도 되어 보이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등을 보고 앉아 있었다. 뭔가 좀 기형적인 것을 느꼈다. 정원을 절반쯤 돌았을 때 오른쪽으로 꺾자 분위기가 확 바뀌어 그곳은 아무리 봐도 절 안의 복도 같은 느낌으로 여우에 홀린 듯한 신기한 감각에 빠졌다. 갑자기 앞서 걷던 젊은 스님이 멈춰서서 기분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다. 전날의 감상을 말하자 당신에게도 무언가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이쪽은 결계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픈 것이나 씌인 것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라고 하며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에는 이미 2명의 선객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켄타! 아마 웃었을 것이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그곳에는 야위고 뼈와 가죽만 남은 켄타가 힘겹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도 모르게 켄타에게 매달려 손을 잡았다. 생각보다 강하게 맞잡아 주었다. 순간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 녀석은 아직 괜찮다 라고. 얼굴을 들면서 유스케 오랜만이네. 야위였구나.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이 녀석이 편지를 쓰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다시 울컥했지만 시끄러워 라고 켄타에게 대꾸했다. 이제 이야기는 됐고 스님부터 부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켄타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 나는 결심했다. 켄타가 젊은 스님에게 이끌려 방을 나섰다. 방에는 나와 아마 켄타의 할아버지일 스님 한 분이 남았다. 스님은 온화하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스케군, 오늘 바쁜 와중에 미안하네. 나는 켄타의 할아버지로 미치토시라고 하네. 지금 보신 대로 이대로라면 켄타는 오래 살지 못할 걸세. 결계를 쳐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일은 없어졌지만 생각은 전해지는 듯 날마다 야위어 가네. 켄타가 야위어 갈수록 그에 따른 여자로, 어머니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이제 외모는 20살 전후의 처녀라네. 정원에서 본 앉아있던 기형적인 인상의 여자아이. 그 아이가 켄타가 우물에서 본 작은 여자아이 마물, 아스마의 성장한 모습이었던가? 소름이 돋았다. 그 사실을 말하자 된장봉이든 눈봉이든 도시봉이든 소용없어. 자네에게도 보였을 정도라면 까다로운 것이지. 역시 우물로 돌려보내야겠어. 최후의 수단인가. 갑자기 미치토시 스님은 자세를 바로잡고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켄타를 우물로 내려보내 마물에게 인도해주게, 손자를 살려주게나 하고 목소리를 짜냈다. 나는 짧게 예 라고 대답했다. 내 이름은 유스케.
지금 저주받은 우물 바닥에 있다. 플라스크 바닥 같은 형상으로 생각보다 넓고 손전등 불꽃으로는 전체를 비추기 어렵다. 보통 우물 바닥에 나중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해 보이고 한쪽에 흙더미가 보인다. 아마 이곳에 아이를 묻었을 것이다. 우물 바닥이 그대로 아이의 영적 구역이 되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니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딸은 나타나지 않는다. 순간 물속에 빠진 듯한 감각이 몸을 덮쳤고 동시에 온몸에 통증이 몰려와 피가 찢기고 피가 흘러내렸다. 살아서 먹히는 공포. 보이지 않지만 마물 아스마가 내 몸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느새 이 녀석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걸로 켄타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왠지 모르게 느꼈다. 나는 아직 소리를 낼 수 없다. 필사적으로도 고통을 참으며 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아무래도 통증을 참기 어려워 절에서 준비했던 용기에 담긴 켄타의 피를 벽에 던졌다. 무거운 물속에 있는 듯한 감각이 멀어져 갔다. 그러나 곧 원래대로 돌아왔다. 의식이 희미해질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각을 느꼈다. 그 기형적인 감각. 미소 짓는 여자. 아니, 초대 켄타의 딸이자 마물 아스마의 어머니. 우물의 주인. 아니, 우물 그 자체인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를 향해 나는 처음으로 말을 내뱉었다. 마음속으로 절규하듯이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인 나는 네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속히. 준비했던 켄타의 피로 더럽혀진 경전을 딸 너머로 흙더미에 던졌다. 번쩍하고 불꽃이 튀어 주위를 비쳤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산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뚝뚝 뚝뚝하고 사라지기 직전 내 몸에 감겨있던 로프가 꽉 조여오는 것 같은 기운을 느꼈다. 단 한마디의 이 말로 아득히 오랜 세월에 걸친 저주가 풀린 것일까? 초대 켄타의 아버지로서의 생각이 강했던 것이 이 마물을 낳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일까? 의문의 폭풍 속에서 문득 나는 눈을 떴다. 방문이 열리고 문제의 눈매가 날카로운 젊은 스님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자 켄타와 미치토시 스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켄타가 갇혀있던 방에서 자고 있었다. 통증을 참으며 상처로 달아오른 몸을 일으키자 켄타가 다가와 누워있어 라고 짧게 말했다. 조금 살이 오른 몸에 강한 눈빛. 이 녀석은 이제 괜찮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도 모르게 웃어넘겼다. 유스케군, 손자의 목숨을 대신해 주어서 몇 번을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일세. 천상의 인연은 켄타와 만물 양쪽 모두에게 인연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자네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생각하면 역시 무모한 일이었네. 미안하게 생각하네. 하지만 이것 외에는 켄타를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일세. 용서하게나. 고개를 숙이는 미치토시 스님에게 나는 달성감과 동시에 약간의 쓸쓸함에 잠기면서 아니요, 친한 친구 둘을 위해서니까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살 것 같네. 자네는 세 사람을 구해주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일세. 하지만 나는 제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네. 남을 저주하면 자실도 저주받는다고 하지. 자, 나는 할 일이 있으니 이만 실례하겠네. 켄타, 잠시 그와 이야기 좀 나누거라. 다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스님은 젊은 스님과 함께 방을 떠났다. 방에 남은 켄타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것은 켄타가 무언가를 말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이었다. 이제 와서 뭐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해. 내가 묻자 켄타가 씩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좋은 미소였다. 서로 벌레에게 좀 뜯겼지만 너 좀 유행을 탔네. 평소에 얄미운 말을 던지는 켄타. 유스케, 네가 궁금해할 만한 것을 알려줄게. 그 여자아이는 원래 평범한 아스마였어. 그걸 봉인하고 우물 안에서 서로 잡아먹게 해서 우물이 가진 어머니로서의 중력을 흡수해서 강력하게 만든 것이 료타가 말했던 떠돌이 행각승이야. 명일장이라고 해. 왜 그렇게 자세히 알아? 아, 내 조상이기 때문이야. 그 아이는 말하자면 그가 우리 일족에게 행한 과거로부터의 사자야. 초대 켄타는 피와 살을 나눈 부모이고 나는 마물의 친부인 그의 결속. 내가 부모로 불린 것은 이름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지.
왜 그는 혈족을 저주하는 듯한 짓을 하는 거지? 그것은 일족이 나서서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야. 지금도. 뭐야 그게? 아니, 됐어. 이 일은 전적으로 네 덕분에 해결됐어.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고맙다고 말할게. 어쨌든 나는 여기서 머리카락을 네게 먹게 하고 잠만 잤을 뿐이야. 어설픈 나를 잘 도와주었어. 정말 고마워. 나도 가업을 잇기로 결정했어. 아버지도 돌아오시고 할아버지의 별채 일은 일단 며칠 안에 정리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거야. 웃는 켄타.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눈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나와는 다른 길을 가려 하고 있다. 옛날처럼 바보 같은 짓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마 평범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느낀 달성감과 동시에 약간의 쓸쓸함. 나는 켄타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문득 생각했다. 활짝 열린 방문 너머 바깥빛이 비정상적으로 눈부시게 느껴졌다.